빅스텝의 코픽스가 2%를 넘어섰습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영끌족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특별 공급 제도가 현실과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조합이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자금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물가지수 발표 등의 이슈를 소화하며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주간 증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 코픽스가 2%를 넘어섰습니다. 이틀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영향 때문인데요. 연내까지 금리 인상이 예고돼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영끌족과 취약 차주의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6월 코픽스가 오늘 2%를 넘어서며 역대 가장 높은 폭을 보였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보다 0.4%포인트 높은 2.38%로 집계됐습니다. 코픽스가 2%를 넘어선 것은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은행이 최근 빅스텝으로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은행 조달 비용에 따라 움직이는 코픽스가 높아진 겁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주요 대출 금리도 인상돼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은 이번 빅스텝으로 연간 가계이자 부담이 6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6%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속도가 지속되면 대출금리 상단은 연내 7에서 8%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대출 차주들은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내일부터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리 상한형 주담대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 제도에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 공급을 실시하고 있죠. 2018년 5월부터 특별 공급 대상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때문에 9억 원 이하 기준에선 작은 소형 평형밖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들에게 특별 공급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7년간 장교로 군복무하다 청력을 다쳐 20년 전 제대한 국가유공자 50대 A씨. 서울이 고향인 A씨는 군 제대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을 해 자녀와 부모님까지 5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A씨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기대했지만 9억 원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A씨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9억 원 이하 신규 주택은 15에서 18평 수준.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노부모와 자녀까지 함께 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가 올해 초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 범위인 200번대 순번이라는 소식을 받았지만 서울 내 신규 분양단지가 없는 데다가 비좁은 소형 평형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별 공급 대상자들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살지 말고 이 경기도 외곽 쪽으로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굳이 살고 싶으면 건물 면적을 15평 그 수준으로 좋게 살아라 하는 이런 그 강요를 받는 거죠. 아파트 청약 특별 공급 전형에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기준이 적용된 건 2018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빠르게 치솟았고 신규 분양단지에서 9억 원 이하 평형은 1, 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 평형뿐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값 상승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 시작된 특별공급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둔촌주공조합이 다음 달 만기를 앞둔 사업비 대출을 갚기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새 대출을 확정했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경매로 넘어갈 위기를 모면한 건데 어찌된 일인지 조합 내 동요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둔촌주공조합 집행부가 다음 달 사업비 대출 만기를 앞두고 새로 돈을 빌려줄 대주단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조합장은 문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더 이상 사업비 상환 방법 부재에 따른 시공사의 대의 변제 및 구상권 취득, 가압류, 경매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조합 내부는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진 모양새입니다. 시공단과 대등하게 협상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편에선 불분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8천억 원이나 되는 대출을 확정했다면서도 대주단 명단과 금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단에 보증 없이 수천억 원을 빌려줄 국내 금융기관이 존재하겠냐며 외국 자본이나 사채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이 문자 메시지에 유리한 대출 조건으로 실행은 어려웠지만 대의 변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점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급한 불만 끄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조건을 받아들였을까 봐 걱정인 겁니다. 시공단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조합원의 토지,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 대출금 확정이자 외에도 요구 수익률 명목으로 둔촌주공 사업이 엇나갈 경우 현금 청산뿐 아니라 순손실까지 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의 대안대출에 대해서는 시공단이나 현 대주단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으로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고 현 대주단의 대표격인 NH농협은행 관계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은 주말 동안 서류 작업을 거친 뒤 다음 주 중 대주단 명단과 이자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지만 3개월째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불안과 공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6.4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용산, 종로구가 있는 도심권도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지며 올해 권역 중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이번 주 아파트 값이 0.01% 내리며 4개월 만에 상승 보합세를 마감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물가지수 발표, 달러 강세 이슈를 소화하며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자 오늘 코스피는 장중 2,300선이 붕괴되는 등 변동성이 컸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당일 주식시장은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CPI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며 예상치인 8.8%를 웃돌았습니다. 이어 간밤 생산자 물가지수도 11.3% 증가하며 예상치 10.7%를 크게 웃돌자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2,3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 발언과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의 장중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84% 내린 2,330.98포인트에 코스닥은 0.53% 내린 762.3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선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JW 중해제약,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등 의약품 업종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코스피는 횡보 양상을 보여 일각에선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다만 인플레이션 안정화까진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반등 시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로 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깊어지며 은행, 증권, 철강 업종 등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인 PBR이 0.4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평가로 불리는 대표적인 업종들인데요. 싸다고 매수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최근 증시 하락이 길어지며 주가가 순자산 비율을 밑도는 업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증권, 철강 업종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0.4배를 웃돌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의 KRX 업종별 PBR을 살펴보면 KRX 은행지수가 0.4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KRX 증권이 0.43배, KRX 철강이 0.44배로 나란히 뒤를 이었습니다. PBR은 주가를 순자산 가치로 나눴을 때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이 비율이 1배를 밑돌면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철강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은 총 13조 2,2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5조 8,3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은행 8곳의 합산 영업이익은 29조 3,43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자 이익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도 이제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취약계층 차주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협조가 조금 많이 주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은행주가 좀 약세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PBR이 역사적인 최저점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새 업종 중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은행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권고 등은 향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안정펀드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증권시장 안정펀드 집행 시 증시가 반등하거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증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재혁 한화증권연구원은 3차 펀드는 역대급 금액으로 조성된 만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상장 지수 펀드와 패스프 펀드에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기에 수혜는 KRX 300, 코스피 200과 같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시 약세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쇼커버 발생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금융위기까지 3차례 조성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증시가 불안정해졌을 때 조성된 증안펀드 규모는 10조 7천억 원으로 이후 시장의 반등에 실제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부산 국제모터쇼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UAM 등 미래 친환경 전동화 모델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현장에 장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국제모터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부산시와 모터쇼 사무국은 이번 모터쇼를 자동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 전시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꾸몄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신차 전시와 다가올 미래의 생활상을 체감할 수 있는 UAM 체험관, 또 이색 차량과 오프로드 차량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즐거움을 드리면서 모터쇼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부산 모터쇼의 화두는 전기차, 수전기차, UAM 등 미래 친환경 전동화 모델입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와 BMW, 미니, 롤스로이스 등 6개 완성차 브랜드는 신형 전기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6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기아 역시 콘셉트 EV9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수입차 업체 중 유일하게 모터쇼에 참가한 BMW 그룹 코리아는 BMW와 미니, BMW 모토라드 브랜드의 전기화 및 고성능 모델 21종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신형 플래그십 전기차 i7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제시했고 영남권 대표 기업인 넥센 타이어도 부스를 꾸리고 주력 타이어 5종과 전기 레이싱, 미래 콘셉트 타이어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모터쇼는 오는 2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코로나19로 호캉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최근엔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휴식을 넘어 정신적인 치유도 할 수 있는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산 가운데서 울창한 숲을 올려다보자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목공방에선 전문 강사가 목재를 자르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강사 설명에 따라 목재의 샌딩 작업을 합니다. 대웅자약의 자회사이자 국내 첫 웰니스 리조트 힐리어스 섬마을이 헬시 플레저 리조트로 리뉴얼하며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가 설계한 섬마을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이고자 설립된 곳입니다. 18년 만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반려동물 객실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진정한 휴식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시설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펫 동반 및 젊은 가족 단위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주 타겟층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투숙기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처방받는 의료관광 컨셉트인 리조트도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 중간에 위치한 더 위입니다. 5성 호텔인 위호텔과 위병원을 융합한 헬스 리조트로 체크인과 함께 다양한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과 건강 식단이 준비됩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웰니스 리조트 파쿠르시도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투숙객이 모든 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입니다. 코로나19로 신체는 물론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웰니스가 관광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이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독립자금에 보탰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 지역에 위치한 캡틴 쿡 공동묘지. 이곳엔 2억 만리 타지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고국의 독립을 지원했던 한인 이민 1세대들이 묻혀 있습니다. 경남 밀양 출신, 1951년 68살로 생을 마침. 이주대 씨는 안중근 의사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번 돈의 3분의 1을 독립자금에 보탰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다.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하와이 섬에서 얼굴도 모르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받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금을 냈다는 거. 창원대학교 논문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한 한인 동포 1,600명가량이 안중근 의사 구명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유족 구제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의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당이 0.7달러 내외로 어려운 사정인데도 0.25달러에서 3달러가량을 성금하며 안중근 의사의 구제를 위해 힘썼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캡틴 쿡 묘지의 2명, 알라의 묘지의 44명 등 총 48명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입국 기록과 여권 발급 기록, 성금 명부 등을 비석과 매칭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을 옹호하던 스티븐슨을 처단한 장인환 의사를 변호했던 이병준 씨에 대한 기록도 알라의 묘지에서 확인됐습니다. 빅 아일랜드에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인 만큼 한인 비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한라의 공동묘지에는 한국인 공간이 따로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비석들은 한인 1세대의 일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입니다. 당시 비석을 세울 때 시멘트를 양생해서 만들고 굽기 전에 손가락이나 못으로 이름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라도 서로의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일부는 비석이 아닌 화산석, 즉 현무암으로 돌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이제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 굳이 자신이 대한조선 출신이라고 그리고 본적까지 명세하게 적어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내가 죽어서도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라는 걸 밝힌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망향비서 성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고된 막노동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에 손을 보탰던 하와이 이민 1세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제는 후손들이 찾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시작과 함께 유럽 각지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선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음료가 필수품이 됐고 해변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로자 지역의 경우 한때 낮 최고 기온이 46.3도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리스본도 41.4도로 7월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역시 여름철 역대 최고 기온인 38.7도가 올여름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위도가 높은 유럽에서 무더위가 일상이 된 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자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등 3남매의 친어머니인 이바나 트럼프가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NN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인용해 이바나가 이날 뉴욕 맨하튼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바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여성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삶을 살았다며 이바나의 세 자녀 도널드 주니어, 이방카, 에릭은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딸 이방카 전 선임 고문 역시 트위터를 통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어머니는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열정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들은 이바나의 사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소방 당국을 인용해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 여파가 성장률을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약 29조 2천조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전문가 기업인 좌담회에서 예상 밖의 심각한 충격으로 새롭게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는 등 2분기 경제 발전 상황이 지극히 순탄치 못했다면서 5월에 하락폭을 줄이고 6월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 기초가 여전히 불안정해 경제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